겨울 아침, 살을 내는 찬바람이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출근길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져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인도 위에서 75세의 김영수 씨는 낡은 파란색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니트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빗자루를 들고 거리에 쓰레기를 하나하나 쓸어내고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고 작은 어깨는 두터운 외투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의 빗자루질 동작은 여전히 리드미컬하고 정성스러웠다. 멀리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엔진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차는 길가에 멈춰 서더니 번화가에서 가장 큰 카페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40세의 한우진으로 검정색 윤이 나는 정장에 흰 셔츠 위로 붉은 넥타이가 돋보이는 차림새였다. 그의 구두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을 정도로 반짝였다. 우진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쓰레기를 쓸고 있는 김영수 씨에게 멈췄다. 우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입꼬리를 올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인도 위를 돌돌 울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김 씨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김 씨의 빗자루와 낡은 장갑을 훑고는 주름진 얼굴에 멈췄다. 노인네 비켜.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우진은 차가운 목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 씨는 잠시 멈춰 우진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길을 비켰다. 그는 다시 쓰레기를 쓸기 시작했고 흩어진 사탕 껍질과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다. 귀먹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우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는 김 씨 앞에 성큼 다가서며 그의 길을 막았다. 김 씨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뭐라고 했지? 씨? 멍청한 척 하지 마. 길을 비키라고 했잖아. 여기를 깨끗이 치워야지. 청소부라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쳐 줘야겠어. 우진은 비웃으며 날카로운 눈길로 말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웠고 흙먼지를 조심스레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느리고 꾸준했으며 우진의 말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진은 더욱 화가 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띠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난 우진 홀딩스의 대표이사 한우진이야. 전화 한 통이면 내 일자리를 바로 없앨 수 있어. 믿어? 길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모두 저마다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화도 두려움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우진을 단지 스치는 찬바람처럼 대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 단순한 대답은 우진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우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떨었다. 자신을 무시하는 노인의 태도에 그는 놀랐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우진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김 씨와 마주 섰다. 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천천히 차분하면서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종탑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 같았다. 우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인도를 울리며 메아리쳤다. 하하, 이 늙은이가 정말 간이 부었군. 좋아, 네게 자존심이 뭔지 가르쳐주지. 그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레기를 사방으로 흩뜨렸다. 종이 조각, 플라스틱 병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금속 캔 몇 개가 딸랑거리며 굴러다녔다. 우진은 팔짱을 끼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치워봐. 늙은이. 우진은 턱을 치켜들며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는 흩어진 쓰레기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을 하나씩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씩 하나씩 모든 쓰레기를 치웠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멈춰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 씨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과 승리자처럼 서 있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 또 다른 몇몇은 연민의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잘하는군.
다음에는 제대로 해라, 늙은이. 우진은 말을 마치고 카페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그는 일부러 종이 조각 하나를 김 씨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깨끗이 치워. 가난한 늙은이. 카페 문이 닫히고 우진은 안락한 가죽 의자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김 씨를 보았다. 추운 바람 속에서도 작고 굽은 뒷모습은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다. 김 씨의 눈은 더 이상 쓰레기나 카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먼 곳을 겨울 아침 희미한 빛이 점점 번져나가는 번화한 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진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겨우 가난한 늙은이 하나잖아. 내 시간을 낭비하다니. 찬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몰랐다. 김 씨의 눈 속에는 작지만 강렬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뜨겁진 않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의 오만을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회색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서둘렀다. 서울 중심부의 북적거리는 거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지만 인도 아래에서는 김영수 씨가 부지런히 쓰레기를 쓸고 있었다. 낡은 빗자루가 돌바닥에 부딪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는 종이 조각, 캔, 길거리에 떨어진 과자 포장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낡아 빠진 장갑 너머로 드러난 그의 마른 손이 겨울의 추위에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부드럽지만 위압적으로 들려왔다.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가 다가와 카페 앞에서 급히 멈췄다. 우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검은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고 반짝이는 가죽 구두에는 먼지 한 톨 묻어있지 않았다. 그는 차문을 위쿵하고 닫고는 정장 칼날을 정리하며 김씨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고 가늘게 뜬 눈은 마치 깨끗한 옷에 묻은 얼룩을 보는 듯 김씨를 바라보았다. 노인네, 또 쓰레기 치우고 있나? 참 불쌍하군. 우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팔짱을 끼고 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씨는 계속 빗자루질을 하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밑에 쓰레기를 쓸었다. 이봐요. 내가 하는 말 안 들리나요? 우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김씨 앞까지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 아니면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건가?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할 일이 있었고 번거로운 일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과자 포장지를 집어 올려 쓰레기통에 넣었다. 쓸모없는 인간! 내가 얘기하고 있다고! 우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주름진 김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땅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여기, 이거 필요하지. 받아라. 그는 종이 조각을 김 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 조각은 공중을 맴돌다 그의 발밑에 떨어졌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김 씨는 고개를 숙여 종이 조각을 집어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의 행동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그의 침묵은 우진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노인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우진은 비웃으며 눈을 빛냈다. 그는 마치 분풀이할 대상을 찾은 듯 했다. 좋아. 내가 누가 더 대단한지 보여주지. 그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순간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발을 들어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쓰레기통이 넘어지며 쓰레기가 인도 위로 쏟아졌다. 캔들이 굴러다니며 울리는 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과자 포장지, 비닐봉지, 종이 조각들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렸다. 한 캔이 멀리 굴러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닿아 그가 깜짝 놀라 비켜섰다. 자, 이제 다시 쓸어봐요. 노인네. 우진은 외치며 팔짱을 낀 채 똑바로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다. 카페 안에서는 바리스타들이 유리창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웃었고 또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어차피 청소부와 부유한 CEO 간의 일이었으니. 김 씨는 잠시 쓰레기통과 흩어진 쓰레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하얀 머리칼이 차가운 바람에 날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느려 터졌군. 오늘 안에 다 쓸 건가요? 우진은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귀를 찌르는 듯 했다.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런 천한 일을 하면서 모욕당하기까지 하고 나라는 벌써 집에 가버렸을 겁니다. 이번엔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고요한 호수 같았고 잔물결 하나 없었지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다. 우진은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이 천하다고 생각하나요? 김 씨는 따뜻하지만 멀리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진은 움찔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빈정거리듯 웃기만 했다. 잘 들으세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걷어차며 남을 조롱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한 짓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김 씨를 주시했다. 카페의 바리스타 한 명도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했다. 우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빈정대던 웃음은 사라졌다. 당신,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나요? 우진은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다시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단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싶을 뿐입니다. 김 씨의 말은 우진의 자존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손을 꽉 쥐었고 눈은 길 잃은 짐승처럼 붉어졌다. 이 노인네, 당신이 승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음번엔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없을 겁니다. 우진은 카페로 들어가며 몸을 돌렸다. 유리문이 닫혔지만 누구나 그의 어두운 얼굴과 주먹을 꽉 쥔 손을 볼 수 있었다. 김 씨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한낱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군중은 천천히 흩어졌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노인이 남긴 모습이 잊히지 않을 흔적처럼 새겨져 있었다. 찬란한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이 서울 경매센터의 넓은 대강당을 비추고 있었다. 고급 가죽으로 덮인 의자들이 줄지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은 올해 최대의 경매가 열리는 날이며 그 대상은 바로 서울 상업지구 중심부의 황금 땅 45번지였다. 이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위치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기업가들과 대형 투자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야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경매 무대를 주시했다. 홀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땅이 기록적인 가격에 낙찰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한우진이 차가운 바람처럼 등장했다. 윤이 나는 검은 정장과 불꽃처럼 돋보이는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당당히 걸어 들어와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부터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주변의 기업가들은 그를 흘끗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약간의 찌푸린 표정을 보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우진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서울에서 여러 대형 부동산을 매입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힌 인물이었다. 우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한쪽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외과용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참가자 명단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양떼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이번 땅은 내 것이 확실하다. 진행자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작은 나무 망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들어 객석에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올해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서울 상업지구 중심부의 황금 땅 45번지를 경매로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모두가 집중했다. 이 땅의 시작가는 200만 달러입니다. 첫 번째로 입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진행자의 힘찬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300만 달러. 왼쪽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400만 달러. 또 다른 기업가가 간결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팻말을 들었다. 500만 달러. 앞줄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가격을 올렸다.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조수들과 상의를 나눴다. 모두가 알았다. 이 땅의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 분명했다. 우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다. 그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비웃는 듯 미소를 지었다. 600만 달러. 우진이 팻말을 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혼란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다. 모두가 알았다. 우진이 입찰에 참여하면 그 땅은 그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700만 달러. 갑자기 강렬한 목소리가 홀 뒤쪽에서 울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뒤로 향했다.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주시했다. 그는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그는 천천히 팻말을 들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바다처럼 넓고 고요했다. 진행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뒤쪽에 계신 분께서 700만 달러를 제시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흥분보다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돌려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누구야? 감히 700만 달러를 부르다니? 한 기업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누구지? 대형 투자자로 보이지 않는데?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가늘어지더니 곧 크게 벌어졌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저 노인네. 쓰레기 줍는 그 사람?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노인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하면서도 깊은 힘을 품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700만 달러를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우진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 진행자가 망치를 두드렸다. 700만 달러. 첫 번째. 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모두가 우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700만 달러. 두 번째. 우진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았다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지 말지 망설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그를 넘어섰다. 700만 달러. 세 번째. 낙찰. 진행자의 망치 소리가 강렬하게 울렸다. 45번지는 김영수님께 낙찰되었습니다. 홀은 술렁였다. 기자들이 즉시 카메라를 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노인을 가리켰다. 몇몇은 놀라움에 가득 차 있었고 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올라온 장면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진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이를 꽉 깨물고 있었다. 그는 노인이 자리를 떠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우아하고 당당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한 투자자가 소리쳤다. 저 사람, 쓰레기 줍는 사람 아니었어? 김 씨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진행자로부터 토지 소유권 증서를 건네받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쳐갔지만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우진이었다. 내가 누구냐고? 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울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가벼웠지만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보물도 주울 수 있습니다. 홀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우진은 두 손을 꼭 쥐고 두 눈은 붉게 달아오른 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렬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플래시 조명이 번쩍이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김영수 씨에게 질문하려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다가섰다. 김영수 씨는 방금 700만 달러에 달하는 유명한 경매에서 승리한 주인공이었다. 김 씨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플래시 조명에도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깊고 잔잔한 눈빛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영수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한거리 청소부가 700만 달러짜리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인터넷에 당신이 거리에서 청소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기자가 크게 외치며 마이크를 높이 들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흥분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모두가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우진이 어두운 표정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등장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쿵쿵 울렸다. 길을 비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길을 막고 있던 기자들을 밀치며 김 씨에게로 다가갔다. 우진은 김 씨 앞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말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도발할 수 있는 겁니까? 우진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을 울렸다.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두려움이나 흔들림은 전혀 없었다. 내가 누군지 꼭 알아야 하나요? 김 씨의 부드럽지만 강렬한 목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우진은 이를 악물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요, 알아야겠어요. 당신은 누구죠? 그냥 거리 청소부인가요? 아니면 사기꾼인가요? 김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의 모든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누구냐고요? 좋아요.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해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롭고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방 안의 파문을 일으켰다. 회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모든 기자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고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그를 향했다. 나는 김영수입니다. 이 상업지구에 있는 4개는 쟁내 설립자이자 소유자입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4개 빌딩. 거짓말이죠. 방 끝에서 한 기자가 소리쳤다. 김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했다. 믿지 못하겠다면 토지 소유권 등록부를 확인해 보세요. 내 이름 김영수. 이 지역의 4개 빌딩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굳이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김 씨의 확신에 찬 말이 회의실을 들끓게 했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몇몇은 정부의 공공토지 소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다. 몇 분 후 방 끝에서 한 기자가 외쳤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의 이름이 4개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요. 회의실은 폭발하듯 떠들썩해졌다.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뉴스를 송출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는 그냥 거리 청소부 아니었나요? 한 기자가 머리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김 씨를 응시한 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청소를 했던 거죠?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김 씨는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하는 일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회의실을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했다. 김 씨는 우진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를 아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우진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패배한 사람처럼 김 씨를 바라보았다. 김 씨는 똑바로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강한 존재감을 남겼고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땅 위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듯 보였다. 그날 아침
바람은 여느 날보다 더 차갑고 강하게 불었다. 길가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른 나뭇가지가 인도에 떨어졌다. 김영수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익숙한 길모퉁이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와 삽이 들려 있었고 도로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묵묵히 쓸고 있었다. 그의 작고 약간 굽은 등이 여전히 작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손을 모아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700만 달러의 땅과 4채의 건물을 소유한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하룻밤 만에 동네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 큰 카페 앞 유리문이 열렸다. 한우진이 밖으로 나왔다. 번쩍이는 정장은 사라지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그의 얼굴은 어둡고 피곤해 보였다. 한때 단정했던 그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윤기조차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끌고 가는 듯했다. 우진은 김 씨 앞에 멈춰 섰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쓰레기를 쓸고 있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빗자루를 보고 쓰레기통을 보고 다시 김 씨를 보았다. 김 씨는 여전히 쓰레기를 쓸고 있었다. 마치 그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의 빗자루질은 꾸준하고 느렸으며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악물었다. 몇 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떤 외침보다 강렬했다. 그것은 공기 속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씨는 빗자루질을 멈췄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는 멈춰서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울림이 컸다. 우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으며 손을 떨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후회의 표정이 가득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패배자였네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대했던 그 방식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 몇 개를 인도 위로 굴렸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우진아. 김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안타까웠다. 너는 젊음, 돈,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존중을 잃었다. 나를 존중할 필요는 없지만 너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우진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의 입술은 꽉 다물어졌다.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김 씨를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차분한 말들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우진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차가운 바람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곳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쓸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깨끗함이 좋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도로 위에 마른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가느다란 손은 여전히 강인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곳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우진은 고개를 들고 김 씨의 손에 있는 마른 잎을 주시했다. 그는 처음으로 매일 김 씨가 하는 일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선생님, 우진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의 어깨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처졌다.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잘못을 갚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가벼웠지만 따뜻했다. 나를 위해 갚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 자신을 위해 갚을 수는 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쓸기 시작했다.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진은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과 다른 빛이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발밑에 있던 작은 과자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처음으로 그가 이전엔 부럽다고 여겼던 것에 닿았다. 그는 봉지를 주시하다가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버렸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느꼈다. 우진은 몸을 곧게 펴고 그의 눈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쓰레기를 쓸고 있는 김 씨를 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는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도 힘차게 움직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작은 길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쓰레기를 쓸고 한 사람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강자도 약자도 아닌 두 사람이 마음속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멀리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인도를 비추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감쌌다. 두 세대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고요한 평화 속에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